이재명은 연습이 잘 됐군요. 네. 자, 이재명은 여러분, 추위보다 위기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위기가 더 기회가 됩니다. 앞으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사람 누구입니까? 이 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뭐에 유능하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정치인이 아니었던 제가 최근에 정치를 시작하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대해서는 파산 선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5년) 번갈아 주고받은 양당 정치는 신구 기득권의 교대에 불과합니다. 울산 같은 이런 경제 제2도시를 소멸의 위기로 내몬 35년 양당 체제를 끝내주십시오. 한가에서 위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선거 운동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제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매주 한 번씩 여의도에서 온 손님, 여당과 야당의 현직 의원들이 저희 뉴스탑10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합니다. 오늘 여의도에서 온 손님은 민주당 김종민 의원입니다. 김 의원님 벌써 세 번째 출연이신데요. 예. 지금 맡고 계시는 그 선대위 당직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국가 비전 국민 통합위원회 아하.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후보 측의 현장 목소리, 생생한 목소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대선이 딱 20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메시지도 유세가 이어질 때마다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치 서로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본 듯 한마디 한마디마다 맞붙었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능력이 검증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헐뜯는 이런 생각 가진 사람, 이런 능력 없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내세워서 위기에 강하고 경제에 유능한 대통령 후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보셨죠? 이 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뭐에 유능하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보수는 일은 잘하는데 우패에서 문제고 진보는 깨끗하긴 한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실적을 가지고 실력을 증명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루스벨트를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루스벨트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거론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웃습니다. 유세전이 본격 시작되니까 이제 한마디도 서로 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예. 기업 유치로 경제 유능을 증명했다.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했다. 이재명 후보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은 윤석열 후보보다 유능하다. 이걸 메시지로 좀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지금 그 이재명 후보는 이제 성남시, 경기도 하면서 한 10여 년 이상 예. 종합 행정을 해봤잖아요. 이제 우리 대통령은 이제 행정 수반을 뽑는 겁니다. 행정 집행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거니까 종합 행정을 해본 경험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아하. 그렇게 보고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으로 뭐 정권 교체다 하면서 이제 민주당을 공격을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 이제 검찰에서의 수사 리더십에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종합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수사 같은 경우 뭐 군사 작전 같은 경우는 뭐 적이라든가 아니면 범죄자를 뭐 수사하거나 아니면 뭐 공격하면 끝나는 건데 종합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고 모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 검찰총장 리더십
가지고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예. 저는 윤석열 후보가 뭐 이재명 후보 공격하는 것보다 본인이 검찰총장 리더십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를 보여줘야 돼요. 시장 도지사 출신과는 엄연히 다르다. 이게 예. 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그건 생각이. 윤석열 후보의 상당한 핸디캡입니다. 예. 그런데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김경진 의원님. 네. 업자에게 8,500억 준 게 유능인가? 불법에 유능하다. 나라 꼬라지 어떻게 되겠나? 꽤 수위 높은 발언을 이재명 후보에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세 분 다 무슨 도지사나 광역자치단체를 한 걸로는 저는 기억되지는 않고 있고요. 뭐 국회의원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어쨌든 구체적인 경험치가 이재명 후보가 과연 본인 말대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인지 한번 예. 반문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우리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 아니 대장동 사건만 해도 3억 5천 투자한 사람에게 8천억의 어떤 초과 수익을 남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설계를 했다. 특히 대장동 사업의 실무진들이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결국은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없애서 3억 투자하고 8천억 이익을 남겼다. 예. 그거 이재명 시장이 있던 시절에 생겼던 거 아니에요. 성남 FC 사건 지금 검찰 수사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있는데 세상에 성남 FC 축구 구단에 160억대의 어떻게 보면 기부금을 받고 그걸 모금한 사람에게 20%의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 그리고 가령 거기에 기부금을 냈던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땅의 부지의 용도 변경을 그 즈음에 시켜줘서 예. 70억에 매수했던 땅이 1조대로 거의 뭐 9천 몇백억의 수익을 얻도록 했다. 이렇게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위를 했던 행정가가 과연 유능한 행정가인가 윤석열 후보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주택정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 네. 하겠다. 과거 주택정책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지난 몇 년 동안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왜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얘기를 못했느냐. 알겠습니다. 조국 사태 때 지금은 조국 사태 반성한다고 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 제대로 된 목소리 왜 단 한마디도 못 냈느냐. 그러고도 당신네가 또 이재명 후보 당신이 유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한번 반추해 보시라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김종민 의원님께 짧게만 질문 드릴게요. 뭐 다른 거 일단 차치하고 살아도 대장동 의혹은 심상정 후보 말만 따라 무능한 건지 아니면 공범인 건지 둘 중 하나여야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유능하다는 대통령 메시지를 내냐. 뭐 이 부분일 겁니다. 그거는 이제 대장동 관련된 사실관계가 예. 아직 수사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뭐 천천히 판단해도 되고요. 김경진 의원님이 이제 부동산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 종합행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왜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을 많이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합행정을 해봐야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건설회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땅이 있어야 돼요. 택지가 조성이 돼야 돼요. 택지 조성하는데 4, 5년 걸려요. 우리 노무현 정부 때 한참 부동산이 문제가 되니까 택지를 많이 조성해놨어요. 그거를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집을 많이 져서 집값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택지 조성을 거의 안 했어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지을 수가 없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택지 조성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제 다음 정부에 집을 짓는 거예요. 대개 이게 행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풍선 같은 거예요. 어디 누르면 어디가 튀어나오고 알겠습니다. 또는 예. 한두 가지의 정책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단선적으로 선거 때라고 해서 막 서로 공격하고 예. 험담하고 이렇게 좀 무리하게 가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부동산 얘기 잠시 뒤에 또 한번 제가 울타리를 마련해 놓을 테니까요. 그 주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두 후보 외교안보 이슈에서도 한치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사드가 왜 필요합니까? 북한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비싼 고고도 미사일을 이렇게 고물선으로 발사합니까? 그걸 막겠다고 사드를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위기를 조장해서 표를 넣겠다고 하는 신형 부품, 신정 청풍입니다, 여러분. 미사일 발사가 확실할 때 해야 된다는 선제 타격 얘기를 하고 사드 배치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전쟁광이라고 아주 풍악을 울립디다. 아주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아주 풍악을 울립디다.
선거는 미래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권당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이 각본을 맞춘 듯이 마치 신형 북풍 총풍 아니냐, 위기 조정에서 펴었겠다는 윤석열, 저보고 전쟁광이란다, 선제 타격 사이드 배치 언급했더니 이 얘기를 했어요. 이도원 의원님, 수위가 좀 높아집니다. 두 후보가 오늘 외교안보 이슈를 꺼낸 거는 오늘이 17일이죠. 예. 유럽 시간으로는 1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그 예측했던 날짜가 16일 오늘 17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보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뭐 다시 일깨울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고, 지금 사드하고 이제 선제 타격 두 가지 이슈가 논란이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과거에도 그 북풍 논란도 있었고 이게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구호가 선거에 상당히 그 영향을 효과를 가져온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론 지형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 국민들, 특히 2030 세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예. 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고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필요한 건데 왜 우리가 또 수도권에 배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남한을 향해서 오는 북한 미사일은 대부분 그 스커드 계열의 그 노동 미사일인데 거리 조정을 위해서 바로 쏘기도 하지만 고각으로 쏘기도 합니다. 고각으로 쏠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한 거고, 예. 바로 쏘는 거는 뭐 우리가 패트리엇, 천궁 이런 미사일로 대비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사드가 추가로 배치되면 얼마든지 우리 그 국방 대공 그 미사일에 대한 방비 태세를 더 강화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는 거고, 선제 타격은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예방 타격이라는 게 있고 선제 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방 타격은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한 것처럼 핵 개발 막는 시설을 아예 막아버리겠다고 폭격하는 게 예방 폭격이고, 선제 타격은 전쟁 직전에 상대가 쏘기 전에 먼저 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이제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도 검토했던 거죠.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뒤에 선제 타격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막 이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거기를 우리가 먼저 타격하겠다는 거니까 조금 기술적인 문제지만 요 세세하게 따져보면 우리 국민들이 어느 후보가 안보에 대해서 좀 더 적절한 의견을 갖고 있다, 이거는 뭐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가 맞붙은 지점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잠시 논의가 나왔던 부동산 문제인데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된 노원을 찾은 이재명 후보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발언도 저희가 이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허가 안 나오니까 힘드시죠? 국법이도 새 집을 달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여러분 좋은 주택에서 행복하게 살 길을 열겠습니다. 여기 송파에 20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해서 갑부가 아닙니다. 집 한 채 갖고 사는데 어떻게 갑부입니까? 월급 타서 돈 벌어서 도대체 이 정부 세금 내기 바쁩니다. 집값을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여기 집 한 칸 갖고 사는 사람들 집값 올라간다고 부자 된 겁니까? 그게 세금 다 뺏기지 않습니까? 오늘 건건이 맞붙었습니다. 김정빈 의원님, 두꺼비도 새집 달라고 하지 않냐? 사람은 오죽하겠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유세차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유세차들을 보니까 민주당의 이름 석자, 민주당이라는 글자보다 이재명 이름 석자가 더 크게 돼서 이런 부동산 정책이든 뭐든 민주당보다는 이재명 후보 자체를 부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로 확대 해석하기 전에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 오른 거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비판이 많잖아요. 예. 당연히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차별하다 뭐다 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대안을 내놓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좀 적극적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그런 방향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문제가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부동산이 정책 한두 개로 이게 해결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이런 거는 좀 이제 삼가야 된다. 예. 국민들을 약간 호도할 수 있어요.
되게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 수요 공급이 이 수요를 좌우하는 거는 결국 돈이거든. 돈.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느냐. 이건 이제 국제적인 금융의 흐름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예. 금리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큰 경기의 흐름들이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시장 환경들이 이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세제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가면서 이제 가격이 만들어지는 건데 세제 하나 뭐 정책을 내놓거나 예. 공급 정책 한두 개를 내놓는다고 해서 이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좌우된다. 저는 이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리고 후보들도 내가 지금 이렇게 집값 올려놨으니까 내가 잡으면 이렇게 하면은 뭐 집값 잡을 수 있다. 또는 이거 만들어 놓겠다. 이거 사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을 존중하고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예. 좀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긴 하되 좀 무리한 얘기를 해서 또 국민들을 호도하는 건 좀 삼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워낙 복잡 다단하다 보니 예. 한 가지 한두 가지로 변수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예.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런 정책을 내놨다고 문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정책이 실패냐 성공이냐 예.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부동산 실패했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예. 그때 세제 그때 공급 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을 잡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정부가 노무현 정부 이 당대에 그 정책이 꽃을 펴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과연 옳은 거냐. 예. 그럼 부동산 같이 이렇게 이른바 정책 순환 주기가 큰 정책은 알겠습니다. 잘 못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서초동에 거주하는데 뭐 20억 아파트 산다고 갑부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긴다. 본인도 사실 집 두 채였다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집 팔려고 했을 때 송파구에 집을 하나 팔았었잖아요.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요청했던 부동산 정책에 최대한 순응을 했던 예. 묵묵하게 했던 그런 공직자였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아마 민정수석 하셨던 분은 나 집 팔 수 없다 하면서 아마 직을 던지고 나가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고 예. 또 노영민 비서실장처럼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가다가 그냥 국민들의 비판 여론에 문매를 맞고 그냥 사퇴를 하셨던 분도 기억이 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 김종민 의원님 말씀처럼 부동산이 장기 정책의 측면이 분명히 일정 정도는 있겠지만 근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문재인 또 박원순 시장 시절에 지독할 정도로 수도권에서 잘 안 이루어졌거든요. 재개발 예. 재건축과 관련해서. 근데 지금 와서는 그건 민주당이나 또 이재명 후보 본인이 다 그때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성이 좀 있어야겠죠. 유능무능 외교안보 이슈 그리고 부동산까지 오늘 하나하나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유세장 분위기를 띄우는 걸로 어퍼컷 세리머니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는 곳마다 오른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보입니다. 윤석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원주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후보 맡겨도 되겠습니다. 강한 대한민국 약속하겠습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 뜨거운 함성 보내주십시오. 여당의 공격은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이도훈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는 부산 가서 약간 흥이 올라서 했던 저 어퍼컷 세리머니가 꽤 본인이 이제 효과를 본다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좀 그 역동적이죠. 이 어퍼컷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 그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그 보여줬던 모습이기도 하고 굉장히 쉬우면서도 그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나타내고 싶어하는 활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지지자들이 환호하면은 뭐 저절로 엔돌핀이 솟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저런 조금 평소보다는 과한 몸집이 그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이게 한번 이제 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2030 그 세대들이 저 동영상을 굉장히 돌려보면서 저기에 또 편집까지 해서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공유하고 이러니까 예. 굉장히 화제성도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몸짓으로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여당의 그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 보수 일부에서도 지금 조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고 승리의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조금 그 분위기가 업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뭐 그거는 그 자체는 좋은데, 그러면서 또 말실수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실수들이 후보나 당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오늘 아까 유세에도 보면은 뭐 나라 꼬라지라든지 루즈벨트를 함부로 거론한다든지 풍악을 울립디다 이런 말들은 조금은 좀 과해 보인다. 그 지도자들의 언어라는 건 굉장히 정제가 돼야 되죠. 예. 특히 보수 지도자들의 말은 굉장히 그 단순 간결하면서도 품격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어퍼컷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분위기가 업돼서 조금 수위를 넘어서 조금 유권자들에게 이길 것 같으니까 조금 오만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되겠죠. 윤 후보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어퍼컷 세리머니를 두고 진성준 의원이 그 끝에서 어퍼컷을 날렸다. 유세 말미에 문재인 정부 한 방 먹이겠다는 뜻 아니냐. 정치 보복 얘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이 정치 보복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 편 가릴 거 없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합디다. 자기가 진죄 남한테 덮어씌우고 선동하고, 이게 원래 파시스트들,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진영에 관계없이 국민을 약탈한 행위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을 속입니까? 예. 진성준 의원 정치 보복의 메시지다. 혹은 송영길 대표는 씨름선수처럼 튼튼한데 왜 군대를 못 갔냐. 어퍼컷 세레머니를 이렇게 평가자로 했는데, 김종민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전 참 참담한데요. 참담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중에 예. 이렇게 남을 어퍼컷을 먹이겠다고 국민들한테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예. 우리가 그러니까 문명 정치 선진국에서 이런 선거 운동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답답합니다. 이게 그냥 무슨 세레머니다, 현장 분위기가 업돼서 그런다, 그렇지 않고요.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거는 예. 기본적으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한 마디에, 또 한 자세 하나에, 행동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같이 통합을 시켜야 될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어요. 예. 대통령은 행정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상대방을 어퍼컷을 먹이고 상대방을 박살내겠다고 말을 하고, 저는 이런 리더십으로 아무리 정권 교체 얘기하지만, 정권 교체해서 상대방을 박살내겠다?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하게 가겠어요? 이 위기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정치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예. 대통령 할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반대편에서 보면 김 의원님, 이게 어퍼컷의 의미가 반드시 민주당을 향한 주목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생각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냐, 그렇게 자꾸 이제 말을 갖다 붙이는 건 변명인 거고, 기본적으로 어퍼컷은 예. 상대를 때려 눕히겠다, 상대한테 한 방 먹이겠다는 건데, 예. 지금 저 양반이 나와서 하는 얘기의 상대가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고 민주당이에요. 예. 여기를 무슨 적폐 카르텔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뭐 처벌한다고 하는데, 앞에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이 무슨 적폐 카르텔이에요. 지금 적폐 카르텔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 이게 정치보복인 거죠. 그 누구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민주당은 적폐다라고 한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하겠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상대방을 알겠습니다. 기획해서 표적으로 삼는 이런 어법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검사로서는 모르겠어요. 괜찮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 대체적인 시각은 저 어퍼컷 세리머니를 단순한 세리머니는 보시지 않는군요. 뭐 다른 분들 좀 부끄러운 거죠. 무슨 단순하고 복잡한 걸 떠나서 부끄러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저한테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 뭐 의견 있으십니까? 어퍼컷이라는 의미가 무슨 권투할 때 뭐 그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어퍼컷을 하지만 응원할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밑에부터 위로 힘을 올린다는 그런 측면의 율동이라고 국민의힘에서 뭐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뭐 너무 좋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변명이죠. 예.